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연말 전국 쟁점 현황과 종로앞 개발 논란의 합리적 해법에 대해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쟁점 예산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조금 전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의 삭감을 촉구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우리나라의 회복과 성장을 이뤄낼 마중물이라며 예산의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을 촉구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정책 펀드 등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예산 1조 1,500억 원 등 각종 포퓰리즘적 예산을 과감히 줄입시오. 이 밖에도 여야는 AI 예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한미 관세 협상 예산 등의 삭감을 두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산안 정부 원안이 오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11월 30일까지인 예결위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 겁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법정 기한 내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국회 기재위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쟁점인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14건의 세제 개편안 중 11건을 처리했습니다. 기재위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 초과해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해서 50억 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인 3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에 대해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쟁점이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전 구간을 인상하는 건 폐업 조장법이자 대기업 질식법이고 교육세를 올리면 보험료 증가로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했습니다. 국민 고혈을 짜내기 위한 막무가내식 법인세 인상과 교육세 인상안을 철회하십시오. 소중한 국민 세금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중독 치료제가 아닙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조세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정부 입장에서 법인세 인상은 조세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법인세법과 교육세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씩 올리는 내용이고, 교육세법 개정안은 수익 금액이 1조 원 이상이 되는 금융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제시했던 조건을 사실상 철회하며 민주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조작 기소 의혹을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대장동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국민의힘이 최대 쟁점이던 법사위 간사 선임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즉시 시작하자고 재차 압박하며 민주당이 계속 거부하면 사실상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사위의 야당 간사 선임이라고 하는 조건에 저희들은 목매이지 않겠습니다. 국조를 회피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국정조사를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항소 포기가 아니라 검찰의 조작 기소가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어떤 방안이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완전히 결렬될 경우 국정조사 단독 추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야의 물밑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논의와 내일 예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가 국정조사 추진에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점을 한 특검에 몰아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실체는 덮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검의 주요 핵심 피해이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후 기각되면서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 실제 기획자의 실체, 그리고 김건희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 대표는 완전한 내란 청산이 시대 정신이라며 사법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최고위원 3명은 오늘 최고위에서 직을 내려놨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장, 한준호, 김병조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당 지도부는 다음 달 보궐선거가 끝날 때까지 6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의원을 향해서는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시 그 화살이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거라는 정청래 대표의 지난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정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겁박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법부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거라 믿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가 특검과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추가 특검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인민 재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장 의원이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데이트 폭력범이 폭력 영상을 스스로 촬영해 방송사에 제공했다는 장 의원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이슈팩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남은 예산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안 사수를 주장하는 민주당 그리고 삭감을 거듭 주장하는 국민의힘 간의 힘겨루기가 주말 내내 이제 이어졌는데 여당의 단독 처리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온다고요. 네, 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면서 이 원활한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요. 이 지난 주말 이 여야 원내대표단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해서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고 오늘 오전에도 여야가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인 오후 5시에도 원내 지도부 만나고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예산부터 이야기하겠다 이런 취지를 밝혔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았다라는 뉴스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최대 쟁점은 지역사랑 상품권과 각종 정책 펀드 등이 꼽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3.5조 원 규모의 각종 정책 펀드와 1.1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민주당은 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82억 원가량과 4조 2천억 원가량의 정부 예비비에서도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 때 이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일괄 인하했던 법인세를 다시 1%포인트씩 올려서 원상복구해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국민의힘에서는 영세나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 2억 원 이하와 또 2억 원에서부터 200억 원 이하의 과표 구간에 대해서는 인하된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네. 원래 그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경우가 그동안 이제 2차례밖에 안 됐었다고 이제 들었는데 마지막에 처리된 것도 한 뭐 10년, 20년 그런 정도 아주 오래된 그런 상황이고 어제까지 예산안 심사를 이제 끝내지 못하면서 자동으로 이제 부의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길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관측이 조금 더 국회에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요. 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 1일 자정을기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시간 끌기를 했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오늘 오전에 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국회법에는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이 신설된 2014년 이후 여야가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켰던 것은 첫 때였던 2014년,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안이었죠. 네. 그리고 2020년에 2021년도 예산안 단 2차례뿐입니다. 이는 법정 시한 이후에도 여야 협상을 통해서 정부 원안을 변경한 수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정기국회 종료일이 오늘 9일까지는 협상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이 여야 합의에는 대장동 관련한 재판 재개 혹은 재판 중단 관련해가지고 이 이슈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복잡하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때문에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내일 법정 처리 마지막 시한인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 이틀 뒤면 이제 3일이 되는데 비상계엄 조치 이제 1년이 됩니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여야의 이제 셈법이 서로 다른 이제 그 상황인데 민주당이 내란 이슈를 더 밀어붙인다 그런 계획인 거죠? 네, 이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오늘 제가 국회에 오다 보니까 각 네. 방송국이 다 뉴스를 위해서 지금 뉴스 부스를 다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마 특집 방송을 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더불어민주당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부각하면서 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 내란 심판 프레임을 이어가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어제 국회에서 연 이 기자간담회 때 3대 특검이 이 성과를 냈지만 제한된 시간과 사법부에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 등으로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추가 특검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해병 특검은 지난 28일 수사를 마쳤고요.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각각 오는 12월 14일과 28일 이 수사가 종료될 예정인데요. 이 조 사무총장은 이 3대 특검의 기한을 연장할 것인지 별도 특검을 신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목소리를 모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정청래 대표는 오늘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한편 민주당은 3일부터 14일까지 기업 주간으로 삼아서 비상계엄 관련한 각종 행사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계엄 1년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특히 내일 열리게 될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위헌정당 심판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반면에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1년에 어떤 메시지를 이제 내놓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분 상태다 이런 그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중도 외연 확장 지점에 지도부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 초재선 의원 일부가 이 비상계엄 1년을 기점 삼아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의 스탠스와는 별개로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당 지도부는 여전히 계엄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상계엄과 이제는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특히 배현진 의원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천박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 지난 주말 대전과 춘천 등에서 열렸던 장애 집회에 참석해서 똘똘 뭉치자며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을 향해서는 조기에 퇴장시켜야 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죠. 특히 양양자 최고위원 등 일부 인사가 연단에 올라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지만 이 김민수 최고위원 등 다수의 지도부는 오히려 위기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고 우리 대통령을 탄핵한 그들이 이제는 조금 더 입을 다물어야 하지 않겠냐라면서 이를 반박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한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는요. 당 지도부도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은 알지만 이 친한동훈계에 대한 견제 심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 주저하는 것 같다라고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전했는데요. 비상계엄 1년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는 역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은 행사에서 최고위원 간의 목소리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이제 그런 국민의힘 상황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슈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시장과 군수가 5년 단위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 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해수위는 또 해양경찰청장 주최로 해양오염 취약 선박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가 내일과 모레 각각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합니다. 각 상임위는 쿠팡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사고 원인과 정보 유출 피해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여야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사고를 넘어 국민 안보와 민생 위기라며 정부와 기업의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당원 당규 개정을 앞두고 전 당원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선 1인 1표제 도입 우려와 관련 보완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당 대의원 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TF는 앞으로 2차례 더 토론회를 열고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이 4차 방문한 조국혁신당 대표를 접견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면서 품격 있는 토론회를 통해 진짜 민주주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 더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문제까지 추가적으로 토론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12월 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과반 유지입니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출마를 공식화하는 후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습니다. 471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 20대 총선 강남 출마를 결심할 때도 지역주의와 계급주의를 깨는데 제 한 몸 던지자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섭니다. 저 역시 오늘 최고위가 마지막 최고위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거침없는 돌파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선봉에 서서 전천후 수륙 양육 장갑차가 되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까지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출마가 점쳐졌던 이원주 최고위원은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또 황명선, 서삼석 최고위원도 지방선거에 나가지 않고 현 지도부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정을 밝혔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 9명 중 과반, 그러니까 5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대위 체제로 전환됩니다. 최고위원 사퇴 인원이 3명에 그치면서 현 지도부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비대위 전환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공석이 된 최고위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불가피해졌죠. 비대위를 전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다시 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당이 저는 빨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을 좀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 공백 사태가 오래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거를 치러 지도부를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1인 1표제는 보궐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정치권의 시계가 지방선거 국면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보궐선거로 선출될 신임 최고위원 구성이 정청래 2기 지도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지도부 개편을 둘러싼 당내 경쟁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 당심 70%입니다. 자,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원의 비율을 70%로 올리는 경선 룰을 두고서 진통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선거 지려고 작정한 것 같아. 지방선거에서 당선시켜주는 국민이잖아요. 이기는 공천을 하려면 국민들의 다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내놔야 이기지. 당원들만 지지를, 그 좁은 지지를 가지고 되나요? 기존 50%였던 민심 반영 비율을 30%로 낮추겠다는 방안에 수도권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도부 일각에서도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일수록 여론조사 비율을 더 높게 반영해야 한다는 건데요. 당 지방선거 기획단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당심의 비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선 비율에서 당원을 높여야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당원들 확장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역선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오늘 국민의힘 뭐 어디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조직화된 개딸들이 저는 역선택한다고 봅니다. 누구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까? 막 이러면서 조직화될 수 있다는 것. 경선 룰 변경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쪽에선 당심 비율을 100%까지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세 확장을 위해서 당심 비율을 높이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란 겁니다. 계속되는 이견에 장 대표는 여러 의견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선 지지층 결집 후 외연 확장이냐, 선 외연 확장 후 지지층 결집이냐를 둘러싼 노선 갈등이 경선 룰을 통해서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당의 재건과 단합을 강조해온 국민의힘, 어떤 타겟책을 꺼내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12월 첫날부터 여야는 상대를 향한 강한 공세로 연말 전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대장동 국정조사 등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김기형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는데요. 아직 여야 합의를 통해서 수정안은 제출할 시간이 남아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2025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50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윤석열 정부 올해 같은 경우는 670조 정도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 728조입니다. 매년 110조씩 한 해당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최대한 국민들의 혈세 그리고 미래 세대의 몫인 그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이재명 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포퓰리즘 예산안에 관련해서 저희는 과감히 줄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예산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법 관련해서 법인세 인상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세 협상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낮춰야 됩니다. 법인세를 낮추거나 현상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법인세를 각 구간별로 1%씩 올린다고 합니다. 결국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까지도 예외 없이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이 부분은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업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에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은 여당을 향해서 대장동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야당 간사 선임이란 조건에 목매지 않겠다고도 말했는데요. 조작 기소 국정조사로 방향을 잡은 여당과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편이냐 아니면 국민의 편이냐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법사위에서 하든 그리고 상임위를 새로 꾸려서 하든 그런 거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양보를 했죠.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7,400억 원이라는 범죄 수익을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떳떳하게 쓸 수 있는 돈으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세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슈가 계속 가져갈수록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도 이런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결국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대장동 일당의 편을 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공동 피의자와 관련이 있는데 결국은 대장동 일당의 보증을 서는 격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일 용인을 끝으로 국민의힘 전국 순회 국민대회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함께 싸우자고 외쳤는데 내부에서는 계엄 사과 요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엄 1년을 맞아서 국민의힘이 어떤 메시지를 내게 될까요? 아무래도 내일 일정은 좀 변동이 있습니다. 용인에서 하는 건 취소가 됐고 왜냐하면 저희가 첫 번째 질문에서 했듯이 이 예산안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어서 국회 내에서의 어떤 싸움에 주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3일이라는 시간이 지금 계엄이 1년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장동혁 대표의 어떤 메시지, 사과 수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야당입니다. 야당의 존재 이유는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지금 집권 여당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재판을 중지하고 나아가서 재판을 삭제하고 그 사이에 항소 포기를 통해 가지고 대장동 일당들에게 범죄 수익을 몰아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관련해서 최근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관련해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편향됐다고 해서 기피하고 집단으로 퇴정했는데 그걸 공범이 공범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권력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게끔 검찰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본인 일을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권한을 남용했다. 이게 거대한 이해 충돌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는 사법부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법의 영역은 사법의 영역으로 맡겨놓고 저희는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국민들에게 민생과 그리고 지금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강한 비판 그리고 그런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은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올해 달력이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에서는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전국의 주요 현안과 최근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종묘앞 개발 논란에 대해서 국회 국토위 위원이신 손명수 의원을 모시고 관련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 예산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정부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이제 자동 부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상이 여야 간에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고 여전히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자동 부의 그리고 대장동 국정조사에 대한 여당의 입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오늘까지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게 돼 있죠. 네. 그러나 이제 단서 조항에 따라서 이제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까지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가 되면 그걸 또 올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조금 시간은 있고요. 당연히 저희는 합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국제 정세도 어렵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은 AI 예산이라든가 소상공인 대책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예산안들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충분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합의를 해서 네. 꼭 합의 처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상. 네. 이거는 저희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고요. 예. 다만 이제 서로의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국힘은 이걸 자꾸 대장동 일당에게 무슨 뭐 이익을 몰아줬다 항소 포기를 통해서 이런 프레임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공공의 입장에서 이익을 많이 환수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에게 계약에도 없는 내용을 터널 뭐 건축비라든가 건설비라든가 네. 그다음에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이 공원 사업이라든가 2천억 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환수한 사례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국힘 옛날 한나라당이죠. 시장일 때는 민간 개발을 추진했는데 이걸 공공 개발로 하려고 하다가 그나마도 또 국힘 당시에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반관 반공 이렇게 민관 방식으로 공동 개발 방식으로 했는데 충분히 정말 열심히 해서 이익을 많이 환수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체 이익을 다 환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익을 좀 몰아줬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팩트를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사실 그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는 대검 이 예규에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대검 예규 제13조에 보면 동일한 형종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에 항소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구형이 징역 7년이었는데 8년이었습니다.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항소 포기했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페트법 이거는 아예 예규에 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형종이 바뀐 경우 13조 1호거든요. 형종이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예. 여야 간의 이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 가능성 이 부분을 좀 짧게 짚고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예. 어쨌든 저희도 국정조사 하자는 입장이고 네네. 저희 민주당은 이게 오히려 조작 기소가 문제다 예. 하는 입장이고 국힘은 지금 자꾸 뭐 이익을 몰아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계엄 1년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 상황이 좀 더 격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여 강경 투쟁을 이어갔었고 민주당 측에서는 뭐 내란 재판부 설치나 아니면은 뭐 2차 종합특검 검토 이런 거 나서기도 했는데 지금 계엄 1년을 맞는 상황에서 이 국회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 좋죠. 사실 지금 내란을 극복해야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답답하게도 좀 전에 제가 뭐 대변인 인터뷰도 봤습니다만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당내에서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고 지금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자꾸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적반하장식으로 민주당 때문에 계엄이 일어났다는 아직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저희 여당 입장에서도 정치라는 건 여야가 서로 건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전혀 지금 내란하고 절연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안타깝죠. 네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국토부 차관 출신이시고 현재 국토위 위원이시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 문화예술특위 위원장이십니다. 많이 감투 경력이 이제 풍성하신데 종묘합의 그 재개발 공방이 지금 이제 한창 뜨겁지 않습니까? 네네. 종묘부터 남산까지 녹지 축이 조성이 되고 개발 이익 2천억이 넘는 이 돈도 환수한다는 게 오세훈 시장의 이제 계획인데.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개발이다. 이게 이제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논평을 하실까요? 세운상가 잘 아시죠? 네네. 네, 세운상가가 우리나라 제1호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네. 사실 이게 또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2014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재직 시에 아예 다 합의가 됐었어요. 72m 높이로 문화재청 심의까지 통과했고 재개발을 하려면 마지막 재건축도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단계 행정 단계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거든요. 이것까지 다 받았어요. 예. 근데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2021년도에 재보선으로 들어와가지고 다 이거를 엎은 겁니다. 엎고 지금 145m 고층 건물로 이게 재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주로 경제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쟁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우리나라 제1호 아닙니까?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자, 세계유산 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올해 11월 15일 날 문서를 보냈습니다. 네.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 받아서 문제가 없으면 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재개발을 하면 되는데 세계유산 평가 유네스코가 권고하고 있는 이거를 지금 오세훈 시장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심플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야죠. 그러면 우리나라 제1호 세계 문화유산을 취소되어도 지정 취소가 되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는 절차적으로나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뭐 종묘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 용적률 있지 않습니까? 뭐 뉴욕처럼 이 용적률을 좀 그 이양하는 용적 이양제 이런 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 당의 박주민 의원의 아이디어인데요. 이제 용적 이양제는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서 용적률을 높이 올리지 않는 대신에 이거를 다른 데로 좀 팔아서 그 이익을 아까 경제성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아이디어죠. 예.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실현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건 아이디어로 차원의 하나로 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렇게 문화재, 문화유적지 주변 지역의 개발은
결국 이 문화유적과 조화로운 잘 어우러진 개발이 됐을 때 오히려 더 가치가 있고 네. 경제적으로 길게 보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건축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고층이 아니더라도 이런 건폐율을 통해서 충분히 경제성 있는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건축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초고층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 화성도 고층 개발 비슷한 여러 가지 그 논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업성도 높이고 또 문화적인 가치도 이제 보존하는 서로 이제 상생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 의원님 생각 조금만 더 덧붙여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주변에 상인들이라든가 오랫동안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주변이 문화재나 그런 문화유적과 유적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화로운 개발을 할 때 오히려 경제성 측면에서도 저는 더 검토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의견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냥 할 거야. 이건 옳지 않죠. 예. 충분히 수기하고 논의하고 의견을 들어야죠. 네. 저는 절차적으로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는 또 30년간 국토부에서 지내셨고 차관까지 역임을 하셨었습니다. 뭐 교통 분야에서는 당연히 전문가시겠지만요. 이 한강버스가 최근 그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민간 합동조사단 조사도 실시가 됐습니다. 네네. 그런 그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지금 이 한강버스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좀 대책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한강버스는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 좀 의구심이라고 하나 합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3월부터 시범 운항을 했는데 벌써 11월까지 약 20번의 사고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중단되다 말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또 출퇴근용이라고 처음에 홍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강버스 첫 운행 시각이 몇 시인 줄 아세요? 몇 시입니까? 9시입니다. 그럼 이미 출근해 있어야 될 시간에 그러네요. 첫 운항을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유럽의 이런 템즈강, 라인강, 샌드강 이런 그 도시들의 강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유럽의 강들과 우리 한강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은 강수량이 일정해서 대부분 그 수위가 큰 변화가 없어요. 네. 그리고 도시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일정하다 보니까. 네. 근데 우리 한강은 여름에 집중호우가 오잖아요. 그래서 범람하는 시기가 있고 물이 없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수부지가 굉장히 넓게 있잖아요. 조절하기 위해서. 예. 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이렇게 도로도 막고 있습니다. 한강까지 접근하는 시간이 일단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근처까지 와서 한강까지 가는데도 10분에서 20분 걸립니다. 근본적으로 출퇴근용으로 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마곡에서 잠실까지는 배 운항 시간만 2시간이 넘습니다. 이게 출퇴근이 되겠습니까? 이런 접근 시간 다 빼고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리고 이런 이제 출퇴근용이라는 명분으로 SH에서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것도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용도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한강버스는 굉장히 좀 무리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 이슈를 서울 집값을 포함한 국토위의 이제 현안으로 좀 또 가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여러 가지 대책에도 계속해서 꿈틀거리면서 계속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11호 대책도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정이 지난 이제 9.7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후속 대책 작업에 지금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기까지가 최신 뉴스입니다. 주택의 공급 대책을 위한 입법 논의, 후속 대책. 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방안은 어떤 걸까요? 공급이 중요하죠. 결국은
가격이라는 건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 꽤 오랜 시간 10년 이상 사실 특히 수도권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저 멀리에 집이 새로 생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 동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새 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주거 환경이나 주거의 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신축 아파트 단지가 그래서 굉장히 고가이고 그 좀 굉장히 귀한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신축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은 딸리고 네.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그 주변까지 집값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궁극적인 대책은 내가 살고 싶은 동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좋은 품질 좋은 신축 아파트, 좋은 주거 주택이 많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97 대책에서 그런 대책을 발표했는데 저도 뭐 법안도 주택법하고 도정법, 도시재정비 특별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빨리 이런 그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고 해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좋은 주택을 많이 빨리 공급해야 합니다. 그게 궁극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화면에 보니까 그 의원님 옆에 지금 뭐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의원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살짝 요즘- 좀 돌려서 화면에 보일 수 네, 있게 소개를 좀 보이나요? 해주시죠. 요즘 흔히 많이 하고 있는 네, 지금 너TV인가요? 보일 수 있게. 네, 네, 요즘 좋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저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예. 손명수 네. TV를 하고 있는데 조명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해볼까요? 네, 지금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손명수 TV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별로 많지가 않아서 좀 몇 홍보 좀 명인가요? 하려고. 5천 명 좀 넘습니다. 아. 그래서 좀 많은 편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좀 많은 의원님들이 30만 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네.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본격적으로 한지는 사실 이제 한두 달 됩니다. 그럼 네.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아닙니다.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좀 홍보하셨으니까 좀 많은 인원이 유입될 거라 저는 믿고 그럼 이 자리에서 좀 홍보를 하셔야 되니까요. 용인 을이시잖아요, 그죠? 네, 이 그렇습니다. 지역구 현안 좀 이야기를 듣고 싶고 네, 앞으로 해결해 나갈 목표와 과제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인은 지금 110만이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큰 그 특례시고요. 네. 인구가 한 20여 년 동안 4배 이상 크게 늘었는데 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 특히 철도가 없고 네. 수인 분당선 하나, 그다음에 수지 쪽에 신분당선 하나 지나가거든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용인 경전철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철도의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고 그래서 출퇴근을 대부분 광역버스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래도 교통 전문가로 인재 영입된 사람으로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여 만에 광역버스 노선을 서천에서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가는 거, 또 강남대에서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 2개를 신설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뭐 5,000번, 5,001번, 뭐 3번, 5번 이런 식으로 5,000번대에 기존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을 특히 중심으로 증차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 출퇴근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고요.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체육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뭐 사실 철도 전문가로 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 준비해 왔는데 네, 한번 볼까요? 보이는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네네. 좋습니다. 철도는 사실 연결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용인에는 지금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지금 수인 분당선입니다. 저 청량리에서부터 안산, 인천까지 가는 굉장히 긴 광역철도인데 네. 이게 우리 용인을 지나가는데 기흥에서 수원으로 빠져버립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기흥 밑에 있는 지역에는 철도 혜택을 못 보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동탄을 거쳐서 오산까지 가는 분당선 연장 사업을 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통과를 했고 조만간 예타를 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용인 경전철 네, 이 에버랜드 지나는 그 에버라인, 소위 네. 말하는 에버라인,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용인 경전철을 동백 신봉선이라고 해서 동백역에서부터 이렇게 성복 신봉까지 연장을 하고, 기흥역에서는 흥덕을 거쳐서 광교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동탄에서는 SRT하고 연결이 되고, 흥덕에서는 인도권 동탄선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백 신봉선이 되면 구성역에서 GTX, 성복역에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또 신분당선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통팔달로 철도가 네트워킹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역의 의원님 지역구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제 지역구가 이 기흥 중심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수지, 여기는 이제 정 지역이고 이쪽은 갑인데 갑을병정 철도는 다 연결돼 다 있어요.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을 할 때 그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제가 열심히 해서 꼭 성공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준비해온 자료로 보니까 더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국토부의 브리핑 현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까 하는데 오늘 네네.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네, 저 뭐 오늘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국토교통 전문가로서 영입 인재로 제가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전문성을 살려서 지역 현안도 많이 해결을 하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권 전체의 출퇴근 문제 해결이라든가 또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할 생각이고요. 네. 또 어쨌든 제가 여의도에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뭐 내란 극복이 우리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의 과제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손명수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